일단은 MZ세대란 용어 자체가 어폐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실은 81년생과 이제 99년생은 정말 완전히 별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88번 세대는 제 생각에는 당시 2007년 시점에서의 20대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80년대생을 얘기했던 것 같고 MZ세대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보다 더 상위나 혹은 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은 그냥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세계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그런 영향 하에서 계층 격차라든가 양극화라든가 혹은 경쟁 심화라든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시대에는 이제 88만 세대라는 담론이 나왔던 거고 최근에는 근데 그런 경향들이 더 심화가 돼서 대중적인 차원에서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대로 동의하는데 88만 원 세대 작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원래 10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본 10대들이 나오신 여학생이 다르더라고요. 제일 특이하게 본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등학생들이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여혐인데 여자들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 보면은 확실히 젠더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변수고 한국에서 이렇게 그 단일 사회 변수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가 있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봤던 그 10대보다 지금 10대는 더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세대 갈등 정도인데 누구나 봐도 이거는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한 번은 더 가서 클라이막스를 칠 것 같고 그게 앞으로 10년 사이에 벌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저도 못해도 뭐 5년은 갈 거고 뭐 크게는 10년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젠더 갈등이 격화된 분명히 그게 엄청난 변화인데 축적이 많이 됐고 그게 또 이제 공개적인 발화로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 양쪽이 다 이제 서로 예. 혐오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00년대에도 사실은 이미 젠더 갈등은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그게 이 정도로 이제 적개심을 일으킨 것 같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01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생이 진입을 하면서 남녀 사이의 갈등이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로 나뉜 어떤 그런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 90년대생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폰을 청소년기 때 저희가 쥐었다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SNS의 도래로 인한 어떤 비교와 평가 절하 그리고 과시하고 싶은 열망 그런 것에 따른 심리적인 어떤 위계 확산 이게 일단 하나라고 보고 두 번째는 동종 집단들이 커뮤니티로 더 뭉쳐가지고 싸우거나 뭐 협력하거나 생각을 형성하고 여론을 표출하는데 중요한 무대로 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스마트폰을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접했고 미디어 디바이스와 상호작용을 했냐 이것이 어떤 분절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88만 원 세대에서 경제적인 불평등 얘기를 사실 한 건데 그거는 더 커졌어요. 부동산 얘기 제가 먼저 꺼내면은 소득 불평등은 준 건데 자산 불평등은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러시아, 중국에서 뭐 프랑스, 독일까지 이건 피케티 얘기인데 하위 50%의 국민이니까 딱 절반을 나누면은 5%의 자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위 뭐 1%와 10%가 가지고 있는 계속 이제 국가별로 좀 다르고 변했는데 하위 50%의 5% 자산이라는 거는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이 자산 불평등이라는 게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8만 원 썼을 때는 그때는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이제 그때에 비하면 안 좋고 저성장 국면이고 자산을 이제 가진 적이 없고 이제 형성을 하거나 물려받아야만 하는데 물려줄 부모가 없는 여기서 이제는 폭발한 거거든요. 10년 전에는 그냥 집값이 지금 같진 않았고 자산 불평등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체감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게 눈앞에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은 뒤처진다라고 하는 이런 세대 현상이나 집단 현상을 만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88만 세대로 상징되는 80년대생이 훨씬 이제 민감한 것 같은 게 자산이 막 이렇게 폭등할 무렵에 이제 가정을 만들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될 시점에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그래서 좀 더 훨씬 민감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은 부동산 문제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 저거는 이미 우리는 버스 떠났구나. 우리는 그냥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하면서 조금씩 돈이나 그냥 만지자 내지는 뭐 그냥 쓰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큰 불만을 갖는
한데 이제 그게 좀 구체적인 불만은 아니고 오히려 제 생각에 20대 내지는 90년대생들한테 실질적인 문제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수도권에서 청년이고 과밀이 되면서 그 청년층이 적정한 수준에서 뭐 주거를 구하는 게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주거 관련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 것 같고 하루가 지나면은 막 몇 천만 원 억씩 올라가는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들어갈 게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인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팬데믹 책 쓰면서 서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썼거든요.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축으로 서울 자본주의를 넣어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지. 노동과 계급과 이제 이렇게 다 설명해 놓고서 지역을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든 간에 한국 자본주의의 실패일 거예요. 90년대생들이 권력자의 위치에 서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제가 봐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좋아 보이진 않았던 거죠. 온라인에서 군중으로 몰려가지고 막 어떤 특정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 린치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린치의 이유가 뭐 굉장히 법적 혹은 뭐 진짜 심각한 윤리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 감성의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냥 댓글로 몰려가가지고 막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사실 개인주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는 훌리건 사회학 뭐 그런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디 가서 린치도 하고 그게 이 훌리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훌리건 현상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꼭 20, 30대에만 벌어지느냐 정치적인 논쟁할 때 중년 훌리건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개인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훌리건화 그런 것들도 진행되는 것 같고 이런 훌리건 현상과 또 별도로 그래도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순적인 상태로 한동안 그런 대중문화는 갈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말이 이제 젊은 꼰대라는 말이죠. 거의 뭐 자기가 불리할 때는 꼰대들 왜 그러냐 이러면서 자기가 막상 어떤 결정권자의 위치나 혹은 지시하는 위치에 올라가면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꼰대질을 시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그러니까 나는 간섭당하기는 싫고 나는 그래도 간섭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철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치 체계로서 있다고 보기엔 아직은 좀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개인주의 성향은 되게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개념으로만 있는 거지. 그럼 사실 본 적도 없고 그게 존재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강연하다가 공동체란 얘기를 하면요 분위기가 쌓여져요. 쌓여지고 아이씨 잘못 왔다. 이상한 얘기하는데 혼자는 사실 못 사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동체는 싫고 간섭받기 싫고 그런 개인 이제 고립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성향이 훨씬 높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항상 심리적인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불만이 생기고 뭐 바꾸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고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고 싶을 텐데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당장 인터넷 키면은 어디든지 나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불만을 쏟아낼 수가 있으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20대 내지는 혹은 30대 한 초반까지 이어지는 청년 투쟁심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향하는 방향이 뭐냐 했을 때 정치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분야인 뭐 신문 사회면에 잠깐 나오고 말 단신 기사들 같은 것에 엄청나게 화력을 쏟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돌 그룹이라든가 뭐 만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당장에 즐기는 문화 콘텐츠 혹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아프리카 인터넷 방송인의 문제 이런 데서 이제 그들이 화력을 쏟고 투쟁을 하고 서로 간에 집단 간에 싸움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제 조용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쟤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실은 그런 건 이제 다 알아서 이제 키보드로 하고 있던 건데 사람이란 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대중운동을 경험하고 나면은 대중운동의 논리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수용을 하고 배울 수밖에 없고 지금 한 2, 3년 혹은 3, 4년 사이에서는 기성세대도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쟤들 갑자기 왜 저러지? 하는 게 최근의 어떤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 조금은 더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청정한 민주주의 그런 건 원래 없고요. 다만 이제 20대 지도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매력적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이 투쟁의 마지막 목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 30대 지도들이 나와서 대통령도 하고 뭐 총리도 하고 좀 그래야지 너네는 찍기만 하면 찍는 게 투쟁이 에이 그거는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아픈 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1인당 군수 3만 달러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도 개선들을 해서 이거는 완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안 된 게 공정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답은 사실 없어요. 이 경쟁 굉장히 입체적인 건데, 공정은 그 잣대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2차원의 공면으로 이제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 자기 문제가 되면 나는 차별받기 싫어. 굉장히 이제 이 복합적이지만 그 논쟁은 우리가 피하면 안 되고 제도화를 너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공정이 나올 때 나온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자본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어요. 논란이 됐던 두 사건이 기억나기로는 하나가 남북 평창올림픽 당시에 아이스하키였고, 두 번째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거였는데, 특히 두 번째 게 이제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죠. 공정이란 게 단순히 어떤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직무나 혹은 뭐 기여한 바에 맞게 가져가는 건데, 제 생각에 애초에 불만이 터져 나왔던 게 그런 좀 이제 뭐랄까요, 고차원적인 논리 내지는 가치의 영역에서 나왔던 것 같지 않고, 제 또래들이 원했던 거는 어찌 보면은 어떤 예측 가능성 아니었을까.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으면은 이만한 성과는 나와야 되고, 쟤도 저만큼을 얻었으면은 이만큼은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고 이제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희구인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지지대를 니들 이렇게 쥐고 흔들면 우린 대체 뭘 믿고 살란 말이냐라는 식의 어떤 불만 사항이 그런 공정에 대한 당시의 목소리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 철학 내지는 뭐 그런 학문적인 언어로 막 설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을 키울 것 같고.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도 그렇고 인천공항 문제도 그렇고 행정을 너무 비밀스럽게 했어요. 몰래 감춰놓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던 것처럼 딱 발표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냐. 행정편의주의가 만든 서로 불편했던 논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논쟁이 그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의가 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안 거 아니에요. 청년들의 분노든 혹은 그런 에너지가 되게 크다라고 밝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국 사태가 근데 또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진보 세력 내지는 좌파 쪽에 갖고 있던 얼마 안 있던 정치적인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없어진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조국 사건은 10대나 20대나 정서적 충격이 컸던 것 같고요. 아마 역사로 기록을 하면은 IMF의 점이 하나 찍히고 노무현 집권 정도는 찍힐 거예요. 그리고는 촛불 집회, 조국 사건, 지난 20년 사이 제일 큰 사건. 87년부터 치면은 87년에 그때 권력을 가졌던 20대들이 몰락하게 되는 사건, 그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의 정서가 움직이는 것, 그거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마음을 바꾼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었는데, 소득주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적인 정책들이 유례 없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이제 초라해졌고, 남은 것은 그러면은 그래도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보다는 도덕적이고 사회 평등이나 진보나 이런 가치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있다라는 도덕성을 주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이제 최종적으로 신뢰가 이제 무너지면서 보수랑 다를 게 뭐야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네, 그런 식으로 불만 내지는 분노로 정서적인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건 확실히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는 젠더로 워낙 크게 갈려 있어가지고 20대를 과연 젠더에 상관없이 다 잡을 수가 있는가부터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대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게 됐냐 했을 때는, 투표 성향이 한국의 산업화 내지는 민주화라는 양대 세력으로 대변됐던 그 세력으로 대충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쪽 찍었다가 다음엔 또 이쪽 찍고 하는 그런 스윙 보터라고 보통. 예, 스윙 보터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지금 5대5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 스윙 보터를 잡으면은 딱 캐스팅 보터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윙 보터라는 집단 안에서도 남녀로 5대5가 갈리면은 사실상 5대5가 또 5대5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대가 민주당에 대한 표를 더 주기 되게 어려워요. 또래 집단 내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그 왕따 분위기더라고요. 뭐 아직 더 사이에 편차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수 쪽에 표를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반대편으로 이제 결집될 거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젠더 이슈가 세대 이슈를 뛰어넘어서 50대 50에 다시 50대 50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저쪽 몰리는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진보라는 이름으로 쓰면은 원래는 거기가 이제 표밭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몰표가 나왔던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타격의 곱하기 2죠. 20대들은 좀 진짜 쿨하다고 표현하면은 아까 이제 스윙 버터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치셨다가 쟤는 아닌가 봐 하고 이제 마음에 또 금방 또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그 투표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진국 투표하는 시민이 등장한 건지도 몰라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마케팅이나 모습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별로 다가가기가 힘든 모습이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든가 여러 이제 어떤 온라인 매체로 엄청 뭔가 좀 웃긴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 생각에 그 점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대에 이제 저 민주당을 생각해 보면은 청년층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옅어진 상황에서 20대들이 좀 더 뭔가 과격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이재명 지사보다는 온건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이낙연 후보에게 좀 더 지지를 하는 뭐 그런 정도 아닐까요? 예전에 그 DJ 지지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가 이렇게 매일 바뀌질 않았거든요. 여론조사 필요 없을 정도로 딱 고정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의 20대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내지는 사상적인 지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나 같은 세대 내에서 등장한 영웅들에 대한 지지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이준석도 이제 인파이터 아웃파이터로 치면 지금까지는 아웃파이터였던 거거든요. 이제 여의도에 매일 해야 되는 그 당대표 자리는 전형적인 인파이터예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도장 깨기 하러 올 거라서 그걸 매일 해야 되고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이제 자신의 컬러와 자신 노선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컬러가 없으면 자기 지지율과 이 세력에 빠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무렵의 어떤 그런 상황을 또 복기해 본다면은 호흡 양태가 굉장히 온라인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어떤 두 가지 요소는 하나가 20대 남성 혹은 보수 20대들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스타로서 이준석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어쨌든 1야당의 당대표라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기성적인 위치에 있는 이준석이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제 생각에는 경로가 달라졌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전자의 모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퇴색이 돼갖고 후자의 당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중진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너무 이제 포커스가 가다 보니까 그 동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준석의 본게임은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자기 본게임이에요. 지금은 대리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 단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의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폭발할 거라서 지금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충분히 새로운 도전이고 그 과정의 이제 출발점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거의 상향 경험에 중독돼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사회가 그런 면모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 생각에 좀 필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당신들이 노력하면은 상향의 경험과 개선의 경험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을 기회를 우리 사회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속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뭐 줄게로 이제 가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근원적인 불만을 해소하기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뭐 주는 거야 다다익선인데 근데 실제로 뭐 줄 수가 없어요. 막상 시행하려다 보면은 이제 세대 간 형평성, 뭐 지역별 균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행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공약 그대로 절대로 이행이 안 되지만 그렇게 공약에서 점을 찍고 이 공약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청년 공약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장병들 5,000원 올려줄게. 그걸로 이제 청년 공약을 다 가름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논의를 계속해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고 자연스럽게 논쟁을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지역별로 다르고 그리고 계층별로 다르고 그렇게 매트리스가 더 자세해지면 질수록 현실성 있는 정책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